자1호 총선 완전 정복. 예, 4.15 총선 이제 정말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각 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이번에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갈 것인가? 안 가는 것인가? 이거 지금 관심사고요. 또 뭐 비례연합정당 결국 민주당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그 후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후보들은 어떻게 배치하는 거고 이른바 의원 꺼주기까지 하는 건가? 뭐 이런 것들 지금 관심사인데요. 총선 완전 정보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 토크까지 쭉 가보도록 하죠.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김종인 전 대표 이름이 정치권에 아주 뜨거웠어요. 그렇죠. 기사가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 오늘 이제 나온 기사들이 사실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밤사이에 나온 기사, 이건 조선일보 기사죠. 보니까 선대위원장직 안 맡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단독 걸고. 그렇죠. 이게 조선일보 기사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기사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한다인 거고 그다음에 중앙일보 기사는 상임선대위원장을 이제 미래통합당이 제안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공천은 지금 공천 관리가 완료하는 형태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선대위원장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해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의 어떤 그림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 여러 선대위원장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 않습니까? 원오브 내면 나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이름만 건데. 빌려주는 거 안 하겠다. 그렇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김종인 전 대표가 이제 공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상황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라 하면은 태영호 공사 얘기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앙일보 기사의 경우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하고 그러면 이제 한 명인 거죠. 선대위원장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선대위원장 한 명, 선대위원장 중에 한 명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는 김종인 전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봉합되는 그림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잠깐 좀 짚고 가죠.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권한을 갖기를 원하는 거라며 이름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굳이 왜 태영호 후보를 공격했는지. 그렇죠. 그게 이제 태영호 전 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공천된 데가 강남 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강남이라는 이런 지역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내용 중에는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뭐 사천을 했다 이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게 강남을에 공천된 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측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이 김미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균 후보? 그분은 강남병.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다 강남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었습니다. 다 강남이네요. 다 잡음이 다 강남이네요. 그렇죠. 보니까.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언급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보수야당 당선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강남 지역에 대해서 공천 내용을 뭔가 바꾸든지 뭔가 자기의 어떤 입장을 관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어떤 공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오히려 이제 김종인 전 대표를 좀 곤란하게 만들었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몰아낸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전 대표로서는 더 이상 이제 공천에 대한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몰려 있는 거죠. 저는 이 시점에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김종인 전 대표를 왜 그렇게 미래통합당에서는 참여시키고 싶어 하는가? 특히 황교안 대표는 왜 그렇게 불러들이고 싶어 하는가? 왜 그래요? 이게 일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까지의 김용호 공관위의 공천은 사실 이제 과거에 고질적인 이제 뭐 친박 대 비박 이 대결 구도를 일단은 봉합한 상태에서 이제 외부로의 어떤 누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형태를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공천이 좋은 평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이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친박, 비박, 양 극단은 뭐 컷오프 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도적인 이미지 혹은 개혁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 김종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도적인 인물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진영적 인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진영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탈진영 맞네요. 그렇죠.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정치 철새다 이런 거지만 사실은 예. 또 지금까지 어떤 무게감 있는 역할들 해왔기 때문에 뭐 탈진영적 인물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전문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네, 이분 경제 전문가죠. 과거에 사실은 경제수석도 하고 그랬는데 노태우 정권 때 그때 경제수석은 지금보다도 훨씬 힘이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이미지라는 게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 공략을 위해서는 필요한 카드인 거죠. 추가로 지금 새누리당, 도로새누리당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러 막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 맥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미지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민심에는 그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성공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됐고, 그다음에 예.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지난 총선에서 사실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미지 덕분이거든요. 김종인이란 인물,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또 참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필요해서 부르려고 한 건데 잡음이 일어나는 이유는 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항상 뭘 이제 중요한 직함을 맡을 때는 그냥은 안 맡는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항상 그래요.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도 사실은 직함이 비대위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라고 하면 비대위 위원장이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직함인데 굳이 비대위 대표 이렇게 붙여준 거는 사실 그러네요. 그만큼의 보니까. 어떤 권한을 보장해주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죠. 비대위원장이지 비대위 대표 이거는 진짜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통 안 부르죠.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다 그때도 이제 어떤 공천, 기존에 이루어졌던 공천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른바 뭐 친노 속가내기 이런 말까지 쓰면서 난리 났었죠 그때. 그렇죠. 이런 권한을 줘야 이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든 공천을 봉합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이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전 대표 워낙 그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슈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제기할 경우에 당내에서 새로운 어떤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할 때 네. 사실은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정책 노선을 놓고 당시 이한구 의원이랑 세게 이제 충돌을 해서 맞아요. 그때도 논란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이번에 뭐 경제민주화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최근까지 사실은 어떤 청년 정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정치 세력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뭔가 공천 혁신 뭐 이런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청년 후보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우리 김민하 평론가의 전망으로는 결국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될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 참여 아니면은 뭐 무슨 수를 내서든 어떤 참여시킬 것 같아요. 저는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일단 김종인 전 대표 측에서 좀 상황을 수습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단 나왔습니다. 사과 비스무리한 메시지가 나왔죠. 그렇죠. 태영호종 공사에 대해서 네네. 좀 잘못 그런 뜻 보도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 뜻이 아니었고 잘못 보도가 나갔다 이것도 있고 공천에 손 안 댄다라고 한 것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이 공천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일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이제 컷오프되거나 낙천한 분들이 지금 또 무소속 나가는 이런 흐름들이 형성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0% 뭐 지금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마 좀 성사를 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처럼 자기가 또 전망을 갖고 이제 밀어붙인 건데 무산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아니 근데 무산 안 시키려면 그러면 김종인 대표 뭐 뜻을 뭔가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봉합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선대위원장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임선대위원장 뭐 이런 형태로 좀 더 큰 권한을 주고 당에서 용납할까요? 지금 그거 다들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예. 상임선대위원장까지는 뭐 당내 합의가 된 것처럼 그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기사도 이제 팩트 체크나 이런 걸 추가로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부에 논란이 있는 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김용태 의원 잠시 후에 나오니까 이건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가 과연 총선의 변수가 되겠느냐 이걸 제 주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변수라고 할 만큼 정말 변수가 될까? 그렇죠. 그런 궁금증들이 지금 있죠.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건데 그렇죠. 그게 뭐 엄청난 변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터졌는데 그렇죠. 엄청난 변수는 아닐 걸로 본다? 그렇죠.
이게 일단 정부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예.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대응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영향이 커지기도 하고 좀 축소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일단 정부 대응은 외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뭐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잘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보수야당의 두 가지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초기에 결정하지 못해서 사태를 정부가 키웠다. 그래서 이제 방역에 일부 실패했다. 이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수급 예측이나 이런 걸 못해서 실패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선거 당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확진자 증가세도 유의미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대결 구도는 사실 그렇게 선거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만약 끝났다면 코로나가 그러면은 이 뭐야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영향받아서 중국발 입국자들 왜 금지 안 했어? 이 이야기가 점점 커질 텐데 지금 미국, 뭐 이탈리아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 막은 나라도 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았어도 소용 없었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 마스크도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수급이 이 정도 되는 나라도 없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 그렇죠. 비교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의 영향,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마스크 사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감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있죠. 그게 이제 끝까지 어떤 정치적 이슈로 이어지느냐 그건 저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경제적인 거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경도 하고 뭐 대책들도 세우는데 이게 만약 제대로 안 먹힐 경우 그렇죠. 이 추경이 사실은 뭐 추경을 당장 국회가 처리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경제에 엄청난 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 추경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 그래서 보수야당의 어떤 스탠스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추경 처리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뭐 애초에 11조 7천억을 제출을 했지만 사실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6조 원 이상 지금 증액이 되는 그런 늘어났어요.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이게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같이 들어있다고 해서 지금 좀 견제고 던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경 처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늦어지거나 좀 안 좋게 되면 그럼 정부 발목 잡기 프레임이 이제 발동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선거에 악영향이 되고 특히 이런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이용한다. 이런 맥락이 형성이 되면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야당은 이 점을 좀 고민해서 좀 접근해야 될 겁니다. 잠시 후에 정치 토크에 저 민주당 의원하고 미래통합당 의원 한 분씩이 나오시거든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날카로운 질문 한 개씩만 좀 꽂아주고 가세요. 제가 날카롭진 않고 제가 외모에서도 보듯이 둔탁한데 다소 예. 제가 많이 둔탁해서 이제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수상한 질문이라도 그럼. 네, 두 분이 당내에서는 사실 원칙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이미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해놓고 비례 전문 정당을 양당이 두 당이 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놔서 선거법 개정의 어떤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원칙론자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우원식 의원도 김용태 의원도 다 원칙론자인데 두 분 다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네, 근데 언론에 좀 나와 있긴 한데 뭐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는 게 그러죠. 의미가 있겠죠. 그러죠. 예, 그 질문을 남겨주고 떠나십니다.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